안녕하세요, 강현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재무 건전성 분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실제로 어떻게 기업을 분석하면 되는지를 되게 친절하고 되게 자세하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컴퓨터 화면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주식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넘는 제가 종목 분석을 어떻게 하고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릴 것이며, 오늘은 이를 위한 첫 번째 영상이 될 것입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네이버를 키시고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페이 증권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이걸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 마우스 커서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상단에 종목명, 지수명 입력이라는 칸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국민주식이죠. 삼성전자를 검색창에 쳐줍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 우가 붙은 게 무엇이냐, 삼성전자 우가 무엇이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우선주랑 위에 있는 건 보통주의 개념입니다. 오늘 하는 재무분석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이니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에 있는 이 삼성전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현재 삼성전자 화면입니다. 밑에 종목 분석이라는 여기 글씨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투자 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클릭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밑에 안정성이라고 되어 있는 칸이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안정성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다른 세 가지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배울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글씨도 많고 그래프도 많고 막 숫자도 있고 그래서 어려워 보이죠? 사실 별거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 부채 비율,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부유당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부유당. 한국에는 당이 총 3개가 있죠. 여당, 야당, 그리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죄송하고 부채 비율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2021년 12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2025년 12월,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냐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29.9, 약 30 정도로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부채 비율은 회사가 가진 돈 대비 빚을 얼마나 냈냐라는 것입니다. 즉 부채 비율이 30이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30만 원을 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건전한 거죠. 그래서 보통 부채 비율이 100보다 낮으면, 숫자 100보다 낮으면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30입니다. 사실 재무제표를 직접 뜯어가면 이게 장기 부채인지 아니면 단기 부채인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중에서도 장기 부채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성이 좋습니다. 아무튼 30이면 실무에서는 무차입 경영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곤 하겠는데, 돈 버는 거랑 주식 투자랑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이런 용어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이 100보다 낮으면 통과. 다음입니다. 부유당 중 유입니다. 유동 비율이죠.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 중에 1년 안에 팔아버릴 수 있는 기계나 외상금, 재고가 얼마나 있냐라는 지표입니다. 유동 비율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제 기준에서는 150이 넘으면 통과입니다. 삼성전자는 232.76, 되게 좋은 기업이죠. 저는 안정지향적이랑 150이라고 설정을 하긴 했는데 개인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되게 좋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좌 비율입니다. 당좌 비율은 유동 비율과 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다릅니다. 바로 회사가 가진 재고를 1년 안에 팔 수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비율입니다. 비유하자면 회사가 한쪽 팔이 잘렸을 때 빚을 다 갚을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유동 비율이랑 똑같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당좌 비율은 당연히 100만 넘으면 통과입니다. 삼성전자는 183으로 통과입니다. 삼성전자를 제 기준에 맞추면 부채 비율은 100보다 낮은 30이니 통과, 유동 비율은 150보다 높은 232이니 통과,
당좌 비율은 100보다 높은 183이어서 통과입니다. 이렇게 안정성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3개 전부 통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오늘 주제인 수익성 지표는 딱 2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2가지입니다. 바로 영업이익률과 밑에 있는 ROE입니다. 우선 영업이익률이란 회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마진이 얼만큼 남느냐를 묻는 거랑 같습니다. 50만원짜리 핸드폰을 100만원에 팔면 50만원이 남겠죠. 이때 100만원이 매출액이고 팔고 얻은 50만원이 영업이익입니다. 현대차는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2025년 12월 기준 6.16%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영업이익률 수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결국 마진이 6% 정도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본적인 재무 분석을 다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고급 영상으로 섹터별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속한 자동차 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입니다. 현대차 또한 규모의 경제로 박리담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싸게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영업이익률, 마진율을 낮춘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전략을 택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대차는 판매 대수 같은 자료를 같이 보는 게 투자 판단에 더욱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최근 현대차 판매 대수가 전 세계 탑3 안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많은데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OE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입니다. 벌써 머리 아프죠? 전문가분들은 왜 쉽게 설명하지 않고 어렵게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ROE를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얼마만큼의 돈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고깃집을 차렸는데 인건비와 같은 거를 다 빼고 매년 이제 순이익을 50만원을 얻는다고 하면 ROE는 50%가 나오게 됩니다. 즉 2년 안에 원금 회수가 된다는 뜻이죠. 사실 정확한 개념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 기업을 분석하는 데는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ROE가 높을수록 기업이 지닌 돈을 잘 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ROE가 8.41%이죠. 이것도 자동차 산업 특성상 유형자산이라 불리는 공장들이 너무 많아서 ROE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ROE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현대차가 자본 효율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다른 기업들을 미리 조사해 본 결과 현대차는 정확히 평균 정도의 ROE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대차의 ROE는 업계 평균 정도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이익률도 업계 평균 정도입니다. 수익성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장성 지표에서는 딱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영업이익 증가율 요것입니다. 이건 판단 보조 지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KB금융은 2020년부터 3%, 31%, 마이너스 13%, 20%, 26%를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까지의 재무 기록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KB금융 측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페이 증권 측에서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1년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이 오차를 해결하려면 이 위에 있는 이 지표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KB금융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3, 31, 마이너스 13, 20, 26인데 그 단순하게 계산하면 5년 동안 평균 약 10% 정도씩 성장을 했으니 되게 덩치에 비해서 훌륭한 기업인 셈입니다. 저는 금융주를 되게 좋아하고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KB금융이 한때 제 마음속 원픽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투자 지표에 대해 말씀드릴 것인데 이 화면에서 그대로 아래로 그냥 스크롤만 내려주시면 이렇게 투자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알파벳으로 막 써놓은 것들이 보이시죠? 저는 맨 처음 이걸 봤을 때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PER과 PBR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PER은 주당 수익 비율입니다. 기업이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KB금융은 24년 말에 6.52 정도의 PER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말뜻은 회사가 번 돈 대비 주가가 6.5배 정도 높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6.5배면 되게 싼 편이에요. 보통 PER이 15, 숫자 15 이하이면 저 PER이라고 해서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15 이상이면 고 PER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PER이 100이면 주가가 기업의 이익보다 100배 비싸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KB금융은 6.5여서 되게 낮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PBR입니다. PBR은 최근 정부에서도 기준지표로 사용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표여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PBR은 쉽게 기업이 지닌 재산 대비 주가의 가격입니다. 현재 정부는 최소 0.8배는 되어야 한다고 정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PBR이 0.8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진 재산이 100만 원인데 주가는 80만 원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어려운 걸 한국 주식들은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개혁해보자고 정책을 냈는데 이 점은 굉장히 칭찬합니다. 산업이나 기업의 특성상 PBR이 1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낮아서 진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KB금융의 2024년 PBR은 0.54죠. 이건 1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기업이 5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미난 상황인 거죠. KB금융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PBR이 0.8 이상을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 PBR은 0.88이어서 정부의 목표치보다 10% 정도 더 높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PER은 15 이하이면 통과, PBR은 1 이하이면 통과입니다. PER이랑 PBR은 높으면 주가가 비싸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즉, PER과 PBR이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파는 전략을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PER이랑 PBR이 높다는 건 기업이 성장을 원활히 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주식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수적인 투자를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정성부터 체크를 합니다. 안정성은 부유당 3가지만 체크하면 됐었죠. 첫 번째, 부유당의 부채 비율은 40%입니다. 100보다 낮은 40이니까 통과. 부유당의 유인, 유동비율, 이건 207%입니다. 150보다 높은 207%이니 통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좌 비율입니다. 당좌 비율은 161%입니다. 100보다 높은 161이니 통과입니다. 일단 기업의 하방은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몇 년 안에 돈이 없어서 망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확인을 한 셈입니다. 즉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 체크할 것은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은 영업이익률과 ROE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JYP의 영업이익률, 즉 마진율은 21%이니 10%보다 높기 때문에 통과입니다. 다음으로 ROE입니다. 기업이 가진 돈을 얼마나 잘 굴리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죠. JYP는 22입니다. 15보다 높으니 통과입니다. JYP는 수익도 현재 잘 내고 있고 돈도 잘 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경영을 잘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크할 것은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은 딱 영업이익 증가율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4년도에 24%가 빠졌습니다만 21년부터 31%, 66%, 75%가 성장했기 때문에 4년간 연평균 40%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성도 되게 훌륭한 기업이죠. 현재까지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모두 기준치 이상입니다.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할 것은 투자 지표들입니다. 좀 내려보시면 이렇게 투자 지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PER과 PBR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JYP의 PER은 24년 기준 25입니다. 근데 잠깐 위로 올려보시면 이렇게 또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네이버 페이증권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 투자 지표들입니다. 현재 PER이 13.81, 약 14 정도로 나와 있는데 15보다 낮아서 통과입니다. PBR은 현재 3.44이니까 1보다 높으니 제 기준에선 불통과입니다. 그러나 제가 산업마다 특성이 있어서 이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엔터 산업 특성상 공장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는 아이돌과 같은 아티스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재밌는 점은 현재 회계 기준으로는
브랜드 가치는 자산으로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엔터주처럼 공장이나 부동산이 거의 없는 기업들은 PBR이 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표들이 너무 훌륭하고 엔터주 특성상 아티스트들의 무형자산과 같은 브랜드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보니까 PBR이 기준치보다 높은 것은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JYP 같은 기업은 가치 투자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훌륭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주가가 내지 가치 대비 싼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